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긴 내 회사예요. 전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가난하게 시작한 떡볶이집이 프랜차이즈가 되기까지 내 손은 늘 뜨거웠다. 새벽에 촛불을 올리고 밤에 마지막 냄비를 비울 때까지 나는 하루를 쪼개 살았다. 소스는 내가 만들었고 간은 내가 받고 한 번이라도 맛이 흔들리면 그날 장사는 끝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대박 났다고 말했지만 내 몸은 늘 대박과 거리가 멀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손등엔 대인 자국이 남아도 나는 그걸 자랑처럼 숨겼다. 나만 알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할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는 아들과 여행을 다녀오라며 표를 꺼냈다.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내가 여행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본 적이 있었나 싶어서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의심부터 났다. 하지만 옆에서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엄마랑 바다 보러 가자고 했다. 그 표정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내 팔을 잡고 뛰었다. 그 작은 손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었다. 시어머니 반응은 더 이상했다. 늘 내게는 쌀쌀맞던 사람이 그날은 웃었다. 고생했지라는 말도 했다. 손자 챙기라고 간식까지 챙겨주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고생했다는 말은 내가 이 집에서 들을 일이 없는 말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 서늘함을 애써 눌렀다. 오랜만에 생긴 숨구멍을 의심으로 막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떠나는 길에 내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여행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다. 바다 냄새가 났고 아들은 파도 앞에서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는지 다시 생각했다. 가게를 키우고 가맹점을 늘리고 매출표를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느라 나는 아들과 단둘이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 밤 숙소에서 아들이 내 옆에 누워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왜 항상 바빴냐고. 나는 대답을 바로 못했다. 그냥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는 좀 덜 바쁠 거야라고 말해버렸다. 그 말이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처럼 들렸다. 둘째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지내? 짧은 질문이었다. 평소 같으면 가게 얘기부터 꺼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집은 걱정하지 마. 다 내가 볼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텅 빈 느낌이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바다가 반짝였는데 내 속은 자꾸 가라앉았다. 여행 마지막 날 아들은 기념품 가게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골랐다. 엄마, 이거 우리 집 열쇠에 달자.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우리는 돌아가는 길에 떡볶이 이야기를 했다. 아들은 우리 가게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자랑했다. 나는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다. 돌아가면 다시 바빠질 테고 또 새벽부터 불을 올릴 테고 다시 내 손이 뜨거워질 테지만 그래도 아들과 이런 날을 더 만들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는 날 아침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다. 도착하면 연락해. 짧은 문장이었다. 평소에 남편이라면 차 조심해 같은 말을 먼저 했을 텐데 그날은 그 말이 없었다.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집 가면 바로 쉬자. 나는 그래라고 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조여왔다. 이상했다. 너무 많이, 너무 오랜만에
너무 쉽게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정말 집인지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정리해둔 끝인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습관처럼 비밀번호를 눌렀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머리는 아직 여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삐소리 대신 낮은 경고음이 났다. 번호를 다시 눌렀다. 또 틀렸다. 순간 내가 숫자를 헷갈렸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옆에서 엄마 내가 해볼게라며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현관은 낯설게 닫혀 있었다. 그때 아들이 내 팔을 잡아당겼다. 문 옆에 쌓여있는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상자들은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 않았다. 옷, 신발, 책, 아이 물건까지 종류별로 정리돼 있었다. 이삿짐처럼 가지런했다. 누군가 화가 나서 내던진 흔적은 아니었다. 시간을 들여 분류하고 접고 담은 흔적이었다. 그 사실이 더 서늘했다. 급한 이별이 아니라 준비된 삭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상자 위에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전주인 짐. 글씨는 낯설었고 종이는 새 것이었다. 아들은 그 말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아이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느껴졌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잠깐만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떨렸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 섞인 말투, 설명하는 말투.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였다. 문이 조금 열리며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 아직 짐이 남아 있었네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미안함도 당황도 없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사람의 태도였다. 나는 그제야 물었다. 여기 언제부터 바뀐 거죠? 여자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계약은 며칠 전에 끝났고 오늘은 잔금 처리만 남았다고. 그 날짜는 우리가 여행을 떠난 다음 날이었다. 아들은 내 다리에 바짝 붙었다. 엄마, 우리 집 아니야?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어도 같았다. 그 사이 중개인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우리를 안에서 밀어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 딱 한 줄이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통화가 어렵다는 말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알고도 보냈을까? 아들은 상자 하나를 열어 자신의 물건을 확인했다. 익숙한 장난감이 나오자 아이는 그제야 현실을 이해한 얼굴이 됐다.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굳었다. 나는 상자를 닫고 아이를 안았다. 길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 들었다. 집 앞이었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여행 가방은 아직 바퀴가 깨끗했고 우리는 아직 신발도 벗지 못한 상태였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지만 내 숨은 자꾸 막혔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나는 대답 대신 아이 등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누군가 우리를 계획적으로 집 밖으로 밀어냈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근처 작은 숙소에서 묵었다. 아들은 잠이 들었지만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집 앞에 쌓인 상자들이 자꾸 떠올랐다. 정리된 물건들, 날짜가 맞아떨어진 계약, 너무 매끄러운 과정. 우발적인 일이라기엔 모든 게 지나치게 정확했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남편의 이름을 몇 번이나 눌렀다가 지웠다. 이미 답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프랜차이즈 회의가 있다는 메시지가 왔다.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가야 한다고 느꼈다. 무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들을 숙소에 남겨두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나에게 몰렸다가 곧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 시선의 방향 끝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소스 공장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라고 했다. 레시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이 귀에 걸렸다. 공장 직원들이 아는 건 공정의 대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 여자는 자신 있게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익숙한 용어들이 나왔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설명 속에서 빠진 부분을 느꼈다. 마지막 공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온도와 시간, 마무리 손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여자는 그 질문이 나오자 말을 돌렸다. 공장 시스템이 안정돼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여자는 이미 준비된 카드였다. 그리고 그 카드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꺼내진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남편의 표정을 봤다. 조급함이 없었다. 이미 모든 수순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집이 팔린 날과 이 회의가 열린 날짜가 머릿속에서 겹쳤다. 여행을 떠난 날 계약이 진행됐고 내가 돌아온 날 이 여자가 전면에 나왔다. 이건 충동도 감정도 아니었다. 순서가 있는 계획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확신했다. 아들과 나를 집에서 비운 시간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시간 동안 집은 정리됐고 자리는 채워졌다. 레시피 직원이라는 명분도 이미 준비돼 있었다. 나는 그날부터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다. 설명이나 변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날짜와 사람, 말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감정은 접고 흐름을 보기 시작했다. 숙소로 돌아오자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이를 안았다. 아들은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대답이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이제야 알았다. 이 배신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 준비된 일이었다는 걸. 회의가 끝난 뒤에도 프랜차이즈는 멈추지 않았다. 가게들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고 공장도 정상 가동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안도하는 얼굴이었다. 내가 없어도 시스템은 돌아간다는 확신,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착각이었다. 공장 직원들은 여전히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계량과 혼합은 정확했다. 소스는 같은 색이었고 냄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문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심부터 하기 때문이다. 불륜녀는 회의 이후 더 당당해졌다. 자신이 공장을 오래 봐왔다며 이제는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 말을 믿는 눈치였다. 아니, 믿고 싶어 보였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들에겐 공장 직원들이 하는 90%의 공정이 전부처럼 보였다. 재료는 같고 순서도 같고 기계도 같으니 맛도 같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숫자와 과정일 뿐이라는 걸. 손님이 기억하는 건 그 마지막 한 숟갈이라는 걸.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먼저 나타났다.
점주들로부터 문의가 오기 시작했다. 큰 불만은 아니었다. 손님이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맛이 나쁘다기보단 뭔가 덜한 느낌이에요. 말들은 조심스러웠고 확신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확실한 불만이 아니라는 건 손님들이 조용히 떠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모았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공장 실장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그는 단정한 목소리로 근황만 전했다. 마무리 공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마지막 공정은 문서로 남긴 적이 없었다. 온도는 계절과 습도에 따라 달랐고 숙성 시간은 재료 상태에 따라 매번 미세하게 조정됐다. 그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10%를 사람에게만 맡겼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불륜녀는 그 사실을 몰랐다. 공장에서 일했지만 늘 정해진 구간까지만 맡았던 사람이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실장이 알아서 처리했다.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분업처럼 굳어졌다. 누구도 마지막 손이 누구 것인지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착각했다. 공장을 장악하면 레시피도 함께 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레시피는 종이가 아니었다. 사람의 손과 감각, 그리고 관계였다. 그 관계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숫자로 드러났다. 제주문율이 조금씩 떨어졌다. 특정 지점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였다. 리뷰에는 같은 표현이 반복됐다. 예전 그 맛은 아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치명적이었다. 맛이 완전히 나쁘면 불평이라도 한다. 하지만 아쉽다는 평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그 문장들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그날 밤 아들이 물었다. 엄마, 떡볶이집 잘 되고 있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지금은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만든 건 다시 맛있어질 거잖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이에게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프랜차이즈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맛은 이미 우리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공장 실장은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다. 특별한 말도 불만도 없었다. 다만 그는 마지막 공정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대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었다. 그의 손은 레시피의 끝이었고 그 손이 멈추자 공정은 거기서 멈췄다. 기계는 돌아갔고 숫자는 찍혔지만 맛은 완성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나에게 연락을 했다. 길지 않은 통화였다. 그는 배신당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일에는 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누군가를 버리고 얻은 결과에 손을 보태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마지막 10%를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다. 문서도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하던 일을 멈췄을 뿐이었다. 공장 안에서는 작은 혼란이 생겼다. 불륜녀는 문제를 찾으려 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했다. 계량은 맞았고 순서도 맞았다. 온도도 기록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가 달랐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물었다. 원래 이렇게 했잖아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틀린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더 문제였다. 점주들의 전화는 점점 잦아졌다. 이번엔 조심스러운 문의가 아니었다. 손님이 줄고 있다는 말이 분명하게 나왔다. 아이들이 예전처럼 찾지 않는다는 말도 들렸다.
가게를 오래 지켜온 단골이 끊겼다는 보고도 올라왔다. 남편은 원인을 찾으려 애썼다. 원가를 의심했고 재료를 바꿔보자고 했다. 시어머니는 직원들 관리가 느슨해졌다고 말했다. 서로를 탓하며 방향은 더 어긋났다. 아무도 마지막 손을 보지 않았다. 그 사이 공장 실장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누가 물어도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만 답했다. 그 태도가 공장 안의 공기를 바꿨다. 직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마무리 없는 공정이 계속되자 자신들도 불안해졌다. 하지만 누구도 대신 나서지 않았다. 그 자리는 원래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취급됐다. 그게 실장의 방식이었다. 의리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남기는 것이라는.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한 발 떨어져서 들었다. 아직 나설 생각은 없었다. 지금은 증명할 시간이 아니라 드러나게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님도 숫자도 결국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아들은 내 옆에서 숙제를 하며 말했다. 엄마, 떡볶이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남았다. 프랜차이즈의 균열은 사람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프랜차이즈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방향을 바꿨다. 맛을 되살리는 대신 이미지를 덮기로 한 것이다. 그는 불륜녀를 전면에 세웠다. 소스 공장에서 오래 일한 직원, 현장을 잘 아는 개발자라는 설명이 붙었다. 사람들 앞에 세우기엔 그럴듯한 이력이었다. 시어머니도 그 선택을 밀어붙였다. 지금은 얼굴이 필요하다며 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 말 속엔 서두름이 묻어 있었다. 맛이 아니라 시선을 잡겠다는 조급함이었다. 그게 두 번째 착각이었다. 인터뷰와 방송이 빠르게 잡혔다. 카메라 앞에서 불륜녀는 익숙한 용어들을 꺼냈다. 원재료 이야기, 공정관리, 품질 기준. 듣는 사람들에겐 충분히 그럴듯했다. 하지만 질문이 조금만 깊어지자 공기가 달라졌다. 마지막 공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숙성 타이밍과 마무리 손질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공장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말로 넘겼다. 그 순간 몇몇 표정이 굳었다. 소문은 빠르게 돌았다. 불륜 이야기가 먼저 퍼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업계는 그런 이야기에는 유난히 빨랐다. 불륜녀의 이름이 브랜드와 함께 묶였다. 기사 댓글은 곧 방향을 잃었다. 맛 이야기는 사라지고 관계 이야기가 남았다. 프랜차이즈는 불륜 이미지로 덮였다. 한 번 붙은 이미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세 번째 착각이었다. 점주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이미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브랜드 이미지까지 흔들렸다.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계약서 이야기가 오갔다. 해지를 고민한다는 말이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남편은 그제야 화를 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따지기 시작했다. 불륜녀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물러섰다. 시어머니는 말을 아꼈다. 한때 한편이던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겼다. 회의실 공기는 매번 달라졌다. 책임을 묻는 눈길이 오갔다. 남편은 실무를 문제 삼았고 불륜녀는 시스템을 탓했다. 시어머니는 둘 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서로의 말이 엇갈릴수록 중심은 사라졌다. 누구도 맛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꺼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10%가 없다는 걸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사이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연락은 오지 않았고 나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뉴스를 보다가 브랜드 이름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기 나온 거 우리 떡볶이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예전 거야. 아들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나보다 더 많은 걸 이해하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남편을 만난 건 오랜만이었다. 메시지를 받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다. 시어머니도 이미 와 있었다. 두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아이가 불안해 보인다는 말, 아빠와 떨어져 있는 게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말, 가족은 결국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 말들은 하나같이 아이를 앞세우고 있었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말 같지는 않았다.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문장이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자는 원래 아버지 곁에서 커야 한다고. 지금은 어른들 감정 때문에 아이를 흔들면 안 된다고 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자기가 다 정리하겠다고,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프랜차이즈 이야기도 꺼냈다. 다시 손잡으면 아이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솔직히 흔들렸다.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혹시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생각들이 잠깐 스쳤다. 엄마로서의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그걸 두 사람은 놓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애 생각해서라도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다. 아이를 지키라는 말로 아이를 무기로 쓰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마주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좋겠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가 울던 집으로는 안 가.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이어서 말했다. 아빠가 나한테 잘해줘도 엄마한테 한 건 싫어. 그 말은 어른보다 더 정확했다. 아이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누구 편을 드는 말이 아니라 어디가 안전한지 알고 있는 사람의 판단이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래 울었다. 미안함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를 이유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아이를 설득의 도구로 쓰지 말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연락도 끊겼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한편이 되지 못했다. 프랜차이즈 문제로 서로를 탓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이의 선택은 분명했고 나는 그 선택을 지켜줄 책임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말로 묶였던 관계는 끝났다. 이제는 아이와 나 두 사람의 삶만 남아 있었다. 그들이 서로를 탓하며 무너지는 동안 나는 조용히 다시 불을 올렸다. 이번엔 예전처럼 서둘러 키우지 않았다. 작은 떡볶이 가게 하나로 시작해 맛부터 확실히 세웠다. 소스는 직접 관리했고 공정은 더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작은 소스 공장을 세웠다. 공장 실장은 실장이 아니라 사장이 됐다. 마지막 10%는 여전히 사람 손으로 지켰다. 손님들은 빠르게 알아봤다. 예전 그 떡볶이 맛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가맹 문의는 조심스럽게 시작됐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이번엔 가게 수를 늘리기보다 기준을 먼저 세웠다. 사람을 버리는 방식으로는 절대 키우지 않겠다고 정했다. 그 원칙 덕분에 프랜차이즈는 더 단단해졌다. 예전보다 가맹점은 많아졌고 규모도 훨씬 커졌다.
하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들은 새 공장 앞에서 웃었다. 이제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존재도 아니었다. 버려졌던 며느리는 사라졌고 남은 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만든 결과였다. 그렇게 나는 예전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해질 때가 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면 고맙겠다.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달라. 당신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으니까.